네,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자 국력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기도 한 바로 반도체 산업 첫 손에 꼽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면서 인류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바로 이 엔비디아의 성장에 수혜 혹은 또 피해 함께 받고 있는데요. 우리 K반도체 이야기까지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장우진 GB 인베스트먼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엔비디아 얘기 좀 해보고요. 엔비디아와 K반도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2023년에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가 최초로 1조 달러 돌파했다. 이런 보도를 했던 기록이 있던데 자, 지금 4조 달러를 넘은 최초의 또 기업이 됐네요. 그동안의 주가 흐름, 역사 한번 쭉 되짚어 볼까요? 엔비디아요? 빠른 성장? 네, 일단 엔비디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 CEO의 철학을 보면 그냥 꾸역꾸역 해내기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이상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시행착오와 실험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내용들을 보면 일단 1993년에 설립됐어요. 처음에 GPU 시장, 그러니까 그래픽과 비주얼 컴퓨팅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분명히 이제 설립을 했는데 비전은 좋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96년에 첫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 세가라는 기업과 계약을 했었거든요. 유명한 이제 게임 회사죠. 근데 이 게임 회사와 사각형 기반의 폴리곤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기본 단위를 삼각형으로 만들 거냐, 사각형으로 만들 거냐인데 사각형 폴리곤을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이 기술 표준이 삼각형 표준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계약이 실패가 됐고 이 엔비디아가 휘청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 게임 세가 쪽에서 일본 세가 아메리카의 CEO가 자금을 500만 불 주달해 주면서 결국은 좀 살아나긴 했었거든요. 그 이후를 보면 1997년에 리바 128이라고 해서 2D와 3D 그래픽 가속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99년에 드디어 이제 지포스가 공개가 됩니다. PC 그래픽 시장에서 처음에 GPU라고 하는 게 개념이 등장하면서 시장에서 환호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엔비디아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때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인기는. 네, 그때 보면은 3D 게임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었고, 네, 2000년대 한 중반 정도에 와우라고 하는 게임들이 또 유명해지면서 이 와우 게임 기반으로 해서 지포스가 더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보면 이 회사가 단순한 하드웨어 쪽으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이 쿠다라고 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시작해요. 그게 2006년이요? 네, 2006년에 시작을 하죠. 근데 처음에는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도 점점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대학 연구자 대상으로 계속해서 장비를 지원합니다. 결국은 이 연구자 대상으로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 생태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쿠다 자체가 이 엔비디아의 정확한 이제 자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돼버렸고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2015년에 모바일 사업을 접는데 201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칩 시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테그라 프로세스라고 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엔비디아의 방향성은 성능이잖아요. 성능. 네. GPU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능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모바일 체계에 맞지 않았습니다. 왜? 모바일은 전력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바일 쪽에서 실패를 하고 결국 철수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사업 전환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AI, 로봇 쪽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말했는데 이 젠슨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로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시장이 없는 데 진출한다는 거예요. 고객도 없고 경쟁자도 없는 곳에 내가 먼저 진입을 해서 시장을 진출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왔고 결국 그게 지금 AI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3년에 처음에 이제 5월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4년 2월에 2조 달러, 24년 6월에 바로 3조 달러, 그리고 25년 7월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달입니다, 바로. 네, 그래서 AI 관련돼서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됐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아이콘 같은 상징적인 기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도 사실은 부침이 한 번 있었어요. 딥시크 충격이 올해 이제 있으면서 중국의 딥시크가 개발되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하드웨어 투자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우려마저도 불식시키면서 4조 달러에 도달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젠슨 황은 과연 챗 GPT를 알고 GPU 시대를 준비했던 건가? 왜냐하면 주가 흐름도 놓고 봐도 결국 생성형 AI가 나오면서부터 엔비디아가 뜬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물론 그 이전에 GPU가 먼저 떴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젠슨 같은 경우는 미리 시장을 앞서서 봤어요. 모바일이 실패하고 나서 나는 제로 빌리언 달러 시장을 미리 공략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차피 AI 관련해서 나올 시장이었다는 거죠. 시간이 문제였을 뿐이지 오픈AI든 누구든 먼저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었고 그걸 위해서 준비는 돼 있었다라는 게 그 중요한 것 시대는 같습니다. CPU가 아니라 GPU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다. 그렇죠.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예견하고는 있었다. 자, 4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 2개 반, 엔비디아 팔면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인데 이게 이제 결국 AI 시대, 신세대의 도래를 먼저 알렸다 이렇게 의미 찾아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이전에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을 뭐 살펴본다고 치면 1990년대 후반에는 미국에서 GE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뭐 이런 가전이나 이런 쪽으로 유명했었고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영향력을 굉장히 끼치면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옵니다. 뭐 렉슨모빌도 잠깐 있었지만 결국 이제 MS가 올라온 것들을 보면 인터넷 혁명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IT에서의 혁명이 나오면서 MS가 1등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애플이 치고 나옵니다. 맞아요. 2018년에 그래서 1조 달러를 처음 돌파한 게 애플이었고 애플. 2조 달러, 3조 달러까지 돌파했던 게 애플이었어요. 애플. 그게 모바일 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엔비디아가 빠르게 4조 달러를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이것은 AI 혁명으로 볼 수 있는 거고 AI 혁명의 아이콘으로서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일 거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보는 거죠. 추가적으로 뭐 5조 달러 이상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왜? AI 로봇 혁명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하드웨어 쪽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엔비디아, 애플과 엔비디아, 모바일의 혁명에서 AI 혁명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트럼프의 마음도 돌려놨다. H20, 중국 수출을 또 트럼프 정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히토류와 바터를 했다, 주고받았다라고 하는데 또 속내를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하도하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엔비디아의 H20 칩을 수출하는 건데 재밌는 발언이 있었어요. 상무장관인 러스닉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보면 블랙엘 칩도 있고 H200 칩도 있고 H100 칩도 있고 H20은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다. 네. 이 네 번째 칩을 중국에 제공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로서 블랙엘이 나오니까 미국이 하드웨어 격차를 벌릴 수 있다라고 어떤 장담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했던 것 같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H20 수출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와 더불어서 이 젠슨형 쪽에서 로비를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국이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앞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자적인 기술로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기반의 기술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도 first, second, third도 아니고 fourth 결국은 네 번째 칩을 수출한다고 한다면 중국은 미국 기술에 종속되면서도 결국은 하드웨어에서의 격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미국은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유도하자라고 젠슨 왕이 트럼프를 설득했다고 보시면 되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럼 오케이라고 하면서 이제 동의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K 반도체도 나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K 반도체 입장에서는 일단은 뉴트럴한 소식입니다. 중립 소식이다. 네,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아닌 게 H20 판매가 재개돼서 H20을 추가적으로 생산한다. 만약에 이런 소식이 나왔다 그러면 삼성전자 쪽을 봐야 되는데 네. H20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떨이하는 수준이지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네. 올해 4월에 이미 H20 생산을 중단을 발표했기 때문에 TSMC에서 이 공정을 이미 전환시켰고 TSMC에 만약에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9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H20을 추가 생산하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H20을 재고를 서제하면서 이 히토리와 바트를 쳤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협상용으로 이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어쨌거나 차기 중국을 위한 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RTX 프로라고 하는 새로운 칩을 준비하고 있고 이 칩은 HBM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GDDR7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모바일용 DDR이 들어가는데 네. 이 GDDR7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RTX 프로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의 수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근데 H20도 수출을 허가해 줬으니까 RTX 프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수출을 허가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네. 만약에 또 긍정적인 포인트를 하나 더 잡는다고 한다면 이번에 미국과 중국과 협상해서 H20 수출을 한 걸 보면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중국을 배척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는 중국과의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들도 중국으로의 수출이 어느 정도는 또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이 H20 중국에 허가된 것은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재고를 좀 넘기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엔비디아의 AI 칩, GPU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메모리, 이 HBM이라는 게 없으면은 못 만듭니다. 자, 장호진 이사. HBM의 대명사 우리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HBM 네. 312단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는 좋다고 말해놓고 우리 하이닉스는 약간 매도 리포트 같은 중립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를 하향했네요. 이 이유는 왜 그럽니까, 갑자기? 일단 보시면 엔비디아는 원래 부침을 겪고 있다가 AMD가 처음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상태라고 되고 있죠. AMD가 경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AI 시장이 성장하는 건 엔비디아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건 오케이. 그럼 SK하이닉스는 지금까지는 독점으로 가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경쟁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이제 HBM3 12단을 들어오기 시작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퀄을 받았다는 얘기 플러스 HBM4로 진입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독점을 하던 시장에서 신규 경쟁자가 들어오고 또 HBM4에서 예상했던 가격이 오히려 생각보다 낮아질 것 같네라고 하니까 SK 하이닉스의 어떤 매출이나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골드만삭스의 우려가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누가 뭐래도 명신살부 세계 원탑인데 네. 그 함께하는 팀이 하이닉스만 원탑일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마이크론, 삼성전자 경쟁을 할 것 같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HBM4로 가게 되면 또 누군가가 한 명은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3E까지는 졌지만 4에선 달라진다.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좀 더 하이닉스를 경쟁이 될까요? HBM4에서? 경쟁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독주할 것 같긴 합니다. HBM4에서도요? 그렇죠. 네. 점유율이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단가 싸움이 아니거든요. HBM 같은 경우에는 뭐 성능이라든가 뭐 안정성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보였던 SK 하이닉스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SK 하이닉스가 크게 문제를 만약 일으킨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점유율이 높아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둔 게 골드만삭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공급 사이드만 보면 되는 게 맞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를 그렇게 좋게 본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데 예. 이 수요 증가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경쟁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요 증가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뭐가 되냐? 수요와 공급에서 누가 더 빨리 증가하냐? 이게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수요가 더 빨리 증가하는 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도 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리포트 때문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한 일주일 전부터 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좀 매도하고 이런 것도 큰 변화일까요? 아니면 좀 수급에 어떤 의미를 좀 둘까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많이 달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많이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노출되기보다는 새로운 걸 보자는 건데 삼성전자 쪽에 워낙 이제 수급이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또 삼성전자를 보면 최근에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결국은 지난주 목요일에 무죄가 판결이 네. 나면서 이 무죄 판결로 최종 인한 무죄. 그렇죠. 최종 무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투자 시기가 다시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이후에 금요일에 바로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 E&A 쪽으로 삼성전자 평택 P4 공장에 발주가 바로 나왔어요. 페이즈 4 공장이 발주가 나왔고 이 공장이 디램 원시 디램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원시 디램은 결국은 HBM용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 전용의 최첨단 원시 디램을 생산을 해서 HBM4로 공급하겠다는 거라서 삼성전자가 그러면 HBM4로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자신 있나 보다. 네,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물론 공장은 28년 정도에 가동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시간이 많이 남긴 했죠. 근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삼성전자가 뭔가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국 경영권 자체가 좀 안정이 됐으니까 이재용 체제 기반으로 해서 좀
회사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사업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 폴더블이 최근에 폴드 7이 공개되는데 예. 굉장히 좋단 말이죠. 네, 좀 전에 말씀하셨겠지만 네. 폴드 7이 얇고 가벼운 폰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고가 폰이 많이 팔리면 삼성전자 실적이 의외의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K반도체 전반적인 산업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이요, 나쁘지 않거든요. 뭐 3월, 4월 이때 좋았을 때는 중국이 사재기를 해서 그랬다, 뭐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절대 수출이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여전히 뭐 사재기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중국이요? 네, 그러니까 DDR4가 부족했기 때문에 DDR4를 단종한다고 했기 때문에 DDR4 단종이 앞서서 DDR4에 대한 수출이 좀 늘어났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HBM의 수출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거로의 영향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아직은 뭐 디바이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쪽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면 트럼프가 아직 반도체 관세를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 관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더 땡겨가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수요도 좀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사재기가 좀 있다. 그렇죠?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네. 그리고 HBM이 비싸니까 우리가 P, Q 얘기할 때 프라이스 자체가 비싸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수출액에는 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트럼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품목에서 안 나온 관세가 반도체, 의약품 2개인데 네. 이제 8월 1일 날 상호 관세를 마무리하면서 품목별 관세도 끝내겠다 뭐 이럽니다. 반도체 관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K반도체는요? 일단 얼마 정도가 나올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나온 관세를 보면 자동차가 25%, 그다음에 철강 관련된 관세가 50%, 아직 그다음에 갔죠. 의약품 관세는 200%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금 유예를 주겠다고 얘기한 상태고, 반도체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2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네. 25% 수준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래도 뭐 괜찮은데 이 이상 간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영향력은 좀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는 관세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표하냐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품목별로도 달리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HBM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HBM 관련해서는 관세를 낮춰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HBM 만약에 3E 같은 거는 대만으로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TS 공장 대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근데 또 거기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대만을 네. 만약에 깎아주면 우리는 타격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품목이라는 것은 네네. 네, 국가랑 상관없으니까. 네, 우리 그렇게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도 뭐 관세에 대한 뭐 부담을 지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품목별 관세이기 때문에 글쎄요, 과연 얼마의 반도체에 대해서 매길지 또 HBM을 어떻게 할지는 좀 미궁에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엔비디아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가 달려가면서 HBM 시장을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또 HBM 시장의 경쟁력도 치열해집니다. K반도체 우리의 입지 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유지하고도 발전하려면 어떤 노력들 필요하게 될까요? 뭐 SK하이닉스가 그전에 했던 것처럼 뭐 원래 HBM이라고 하는 게 2013년 시작됐을 때 완전 항문지 같은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기술 투자를 하고 성과를 냈기 때문에 지금의 SK하이닉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기술 촉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계속 기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술 투자요? 그렇죠. 네. 이 투자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또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보면서 엔비디아를 봤던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부와 기업에서 가장 크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갑작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가령요? 네. 일본에서 갑자기 뭐 장비 소재요? 네, 소재 수출이 안 됐다든가 러우 전쟁 때문에 갑자기 또 소재 공급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재 다변화, 또 중국과 미국의 마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중국에서 벗어나는 소재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급망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반도체 지원금 같은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반도체가 잘해가지고 원래 좀 잘하는 자식은 잘 신경을 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 사이에 뭐 미국, 중국, 일본 다 보조금 주고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줬더라고요. 우리도 좀 정부도 함께 좀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나라 그 세액공제라든가 반도체 보조금을
공장을 지을 때 보조금 같은 걸 지급을 해서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원가 경쟁력을 가져가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국이 세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파운드리라든가 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디램 쪽은 좀 어려울 거로 봤던 것도 디램도 굉장히 빨리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여기에서는 중국의 보조금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만의 어떤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 지원책이 많이 필요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